70년을 살았는데 하루도 여자로 못 살았어요. 사별 후 20해 복수는 돈 걱정과 건강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 낯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혼자라서요. 그 말 한마디에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 하지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해요. 방이 필요하니까. 그날 밤 아들은 복순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 문자 받아서 좋겠어? 복순은 그날 밤 집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야 해. 복수는 손에 든 약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연골 주사 예약 안내문. 병원비 영수증이 지갑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에 3만 원, 5만 원. 보험 안 되는 주사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별한 지 20해. 복순의 하루는 돈 걱정으로 시작해서 건강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엔 약국 앞에 서고 오후엔 은행 창구에서 적금 해지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저녁엔 아들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으면 편하잖아.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인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2억 3천. 그 숫자가 복순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손자 학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간다는 것. 영어, 수학, 태권도. 자기 병원비는 아들 통장에서 나간다는 것. 노후는 늘 계산기 위에 있었습니다. 엄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얼마 나와? 그 질문 앞에서 복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 살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연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시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양파 한 망에 3천 원, 대파 한 단에 2천 원.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 속 만 원짜리는 점점 얇아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양파가 2천 원이었는데 1천 원이 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싱싱한 거예요. 상인이 웃으며 건넨 물을 받아들고 복수는 1천 원을 깎았습니다. 1천 원이라도 모아야 다음 달 약값이 나왔습니다. 무릎 주사 한 번에 10만 원. 석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데 요즘은 2달에 한 번꼴로 아팠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복수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한 달을 버티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때 복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냥 누군가의 엄마이자 병원비 계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복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자기 이름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김복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병원 접수창구 직원뿐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수레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파망이 굴러 떨어지고 대파가 계단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낯선 손이 복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복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70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복순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지만 단정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점퍼를 입고 운동화 끈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수는 황급히 팔을 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넘어질 뻔했다는 것도, 남자의 손에 팔이 붙들려 있는 것도, 흩어진 대파를 주워 담으며 복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수레 무거우신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수는 손수레를 다시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혼자라서요. 남일 같지 않네요. 복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손수레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엔 라면 한 봉지, 김치 작은 통 하나, 두부 한 모.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복이었습니다. 복순도 남편 없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복순이 묻자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갔어요. 자식은 시집 갔고. 그 말 한마디에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해 만에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병원 가는 사람. 저도 20해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말을 꺼낸 순간 복수는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사별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했지만 스스로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복순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면 정말 오래 혼자 사셨네요. 그냥 살았어요. 아들네 집에 얹혀 산다뇨. 가족인데. 그 말에 복수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얹혀 산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전세 보증명예 빌려주고, 손자 봐주고, 병원비 받았으면서 아침엔 손자 학교 보내고, 낮엔 빨래하고, 저녁엔 밥 차리고, 그게 복순이 얹혀 사는 집세였습니다. 전 박정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이름을 밝혔습니다. 김복순이에요. 복순도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받아도 될까요? 가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복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우는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혼자 밥 먹기 외로워서요. 복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한테 번호를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박정우는 휴대폰에 정성스럽게 저장했습니다. 복순 씨, 잘 저장했습니다. 그 말에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아들네 집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박정우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펼치니 아들, 며느리, 병원 다음에 박정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엔 커피 한 잔 제가 살게요. 국밥도 괜찮으시면.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국밥, 커피도 아니고 국밥이라니. 복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커피냐고 국밥이 더 좋다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네, 좋아요. 보내고 나서 복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전에 준 건데 한 번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색이 너무 진했습니다.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살짝만 발랐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 아들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립스틱을 서랍에 숨겼습니다. 병원 가야지. 또 무릎? 응. 복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은 다음 주였습니다. 오늘은 박정우와 국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몇 시에 가는데? 11시. 점심 못 먹을 수도 있겠네. 나가기 전에 밥 먹고 가. 아니, 괜찮아. 복수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박정우와 국밥을 먹을 거니까 배를 비워둬야 했습니다. 약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시장 앞 국밥집. 복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정우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두 사람 앉을 테이블에. 오셨네요. 늦었나요?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국밥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도 되나 몰라서요. 복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정우는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아직 살아계신데. 그 말 한마디가 복순의 가슴을 쳤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20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라고 불렀고, 며느리는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손자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복순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복순이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연금 7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병원 자주 가세요? 무릎이요. 석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하는데 요즘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아파요. 복수는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사 한 번에 10만 원이에요. 보험 안 돼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딸한테 진명에 넘겨줬어요. 나중에는 상속세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돼요. 복수는 박정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명에 넘기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아요? 글쎄요. 딸은 효자인데 사위가 문제죠. 박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집 팔자고 해요. 재개발 들어온대요. 동의하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압박이 심해요. 요양병원 알아보래요. 복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요. 며느리가 요양원 팜플렛을 벌써 받아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만 후루룩 떠먹었습니다. 복수는 처음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돈 없고 자식한테 기대야 하고 노후가 불안한 사람.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나이. 그래도 오늘은 국밥이 맛있네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돈 걱정 말고 먹어요. 박정우도 웃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는데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괜찮으세요? 복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집 가요. 복수는 답장을 썼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보내고 나서 복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복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수는 휴대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복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배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복수는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손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며느리는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둘째 방이 필요한데 지금 어머님이 쓰시는 방밖에 없어요. 복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요양원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그 단어가 복순의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결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 아직 건강한데 벌써 요양원.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혈압약도 드시잖아요. 지금 알아봐야 좋은 데 들어가요. 며느리는 탁자 위에 팜플렛을 꺼내 놓았습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 가족 같은 요양원. 세 곳의 팜플렛이었습니다.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팜플렛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제일 괜찮대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국가 지원 받으면 5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50만 원? 복수는 팜플렛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방 빼앗겨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금으로 내면 되잖아요. 어머님 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70만 원 나오니까.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0에서 50 빼면 20만 원 남아요. 그걸로 용돈 쓰시면 되고. 복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남자분이랑 국밥집에서 같이 계셨다고. 복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복순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래? 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요. 다들 수군거려요. 김복순 씨 남자 만난다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 나이에 체면 생각 안 하세요? 체면. 그 단어가 복순을 짓눌렀습니다. 20년 동안 복순을 짓눌렀던 무게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지.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손자 더 보시고 우리랑 같이 계세요. 왜 밖에서 남자를 만나요? 손자 보는 게 외로움을 채워줘? 복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병원비 내고 전세 보증에 이름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거 내가 부탁했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은 너희가 집 얻으려고 내 이름 쓴 거잖아. 병원비도 내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주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국가 지원도 나와요. 우리도 부담 덜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편하긴 뭐가 편해. 나 아직 건강하다고. 건강하셔도 둘째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설렘 하나가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이제는 방까지 빼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 누구세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면 이름이 있을 텐데요. 박정호 씨예요. 복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그냥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아내 돌아가시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그런 분 많아요. 거기서 친구 사귀세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어머님, 둘째 어떡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방 내놓으라는 거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며느리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팜플렛을 밀어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요? 출산 예정일이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복순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켜고 박정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정호. 그 옆에 심장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누른 건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문구를 보며 복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예. 심장 이모티콘과 함께 박정호의 이름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주사 안내문. 이게 원래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설렘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연애야.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자신 없고 이제는 방까지 내줘야 하는데 설렘은 사치였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 봉투, 통장, 300만 원 든 통장, 전세 보증에 묶인 돈 빼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 팜플렛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운동실에서 체조하고 정원에서 산책하고.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곳은 자식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자식한테 짐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한 달에 50만 원. 연금 70만 원에서 50만 원 내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용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었습니다. 복수는 팜플렛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3시 복수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네 식구는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팜플렛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맞은 주사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무릎 때문에 왔어요. 복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정호는 복순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힘겹게 앉았습니다. 박정호도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연락 없어서요. 제가 실례했나요? 박정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끈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났어요. 겁이요? 박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래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했대요. 방이 필요하대요. 제 방? 복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알아보래요. 지금 박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대기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 말이 복순의 가슴을 쳤습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복순은 고개를 들어 박정우를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되시면 여기까지요. 박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저는 그게 아니라. 복순이 급하게 말을 꺼냈지만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집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딸한테 진명에 넘긴 거. 박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집 팔겠대요. 재개발 들어온대요. 제 동의 없이는 못 파는데 압박이 심해요. 그럼 어떡하세요? 요양병원 알아보래요. 거기 가면 동의서 쉽게 받을 수 있대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죠. 복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박정호도 복순도 돈 없고 집 없고 자식한테 짐 되는 노인. 복순 씨, 박정호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행복하세요. 짧았지만 즐거웠어요. 박정호는 복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복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밀어냈다는 걸. 돈도 없고 건강도 불안하고 이제는 방까지 빼앗기는 노후 앞에서 복수는 설렘을 포기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복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박정호의 번호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니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박정호와 함께 앉았던 창가 자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노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복수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오늘 복순 씨 웃는 얼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행복하세요. 복수는 휴대폰을 쥔 채 버스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넸지만 복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복순 씨, 20년 만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복순 씨라고 여자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복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눈물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팜플렛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모르는 번호를 저장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정호라고 쓰면 또 며느리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병원 아저씨라고 저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박정호 씨였지만 화면에는 병원 아저씨였습니다. 복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내릴 곳이었습니다. 복수는 문자를 다 쓰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며 문자를 마저 쓰려고 복수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방을 내놔야 해서 요양원에 가야 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쓰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이것만 남기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엄마, 어디 갔다 와? 병원. 주사 맞았어? 응. 복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들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을.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휴대폰 줘봐. 안 돼. 복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아들은 복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복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보낸 문자를, 그리고 복순이 쓰다 만 답장까지. 엄마, 이게 뭐야? 복순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복순 씨 웃는 얼굴,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아들은 문자를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저장된 이름도 봤습니다. 병원 아저씨? 이게 누구야? 복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복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 평생 잊지 않겠다는 아는 사람? 아들은 거실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와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왜 그래요? 어머님이 남자랑 문자하고 있었어. 며느리는 깜짝 놀라 복순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은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진짜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가 증거였습니다. 누구예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만난 혼자 사는 사람이야. 혼자 산다고 만나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을 흔들며. 나도 혼자야. 외로웠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복순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켰던 말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보는 마당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칼처럼 복순을 찔렀습니다. 나 아직 안 간다고 했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잖아요. 방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투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길바닥에 나가라고?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아직 건강해.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20년 만에
며느리한테 소리 지른 것이었습니다. 건강하면 뭐해요? 전세 보증에 어머님 이름 올라가 있고 병원비도 우리가 내는데. 며느리의 말에 복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짐이라는 거야? 짐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며 엄마 요양원 가면 국가 지원도 나오고 우리도 부담 덜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복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아들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복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양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복순의 휴대폰을. 이 나이에 남자 문자 받아서 좋겠어? 그 말 앞에서 복순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국밥집에서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체면도 없어?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체면, 돈, 요양원, 방, 임신. 그 단어들이 복순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체면은 너희가 지키는 거지. 내가 지키는 거야? 당연히 엄마가 지켜야죠. 우리 얼굴이 있는데.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20년 만에 아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체면 지키는 도구였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설레고 행복하고 싶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거 하나도 안 봐줘. 돈 없다고, 늙었다고, 방 내놔야 한다고.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책임은 무슨? 나 혼자 20년 살았어. 복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갈게. 요양원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복수는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겨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면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 근데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 복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약봉투, 통장, 옷까지 몇 벌. 20년의 삶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들이 불렀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맞은 주사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1월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박정호의 문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오늘 김복순 씨 웃는 얼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휴지도 없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집에서 나왔어요. 어떤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네 집?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 갑자기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살던 동네?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돈은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에 묶인 돈 빼고는 병원비 내고
방 구하면 한 달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열고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주사 안내문. 오늘 주사 맞았는데 10만 원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 11만 원.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막차였습니다. 복수는 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복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와. 얘기하자. 복수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들어와. 복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나중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출산까지 7개월. 그게 나중이었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이 추운 밤을 버틸 곳으로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었습니다. 주사 맞았는데도 아팠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복순 씨? 복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 밤에요? 가방까지 들고 박정호는 복순 옆에 섰습니다. 복순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없는 하늘을. 집 나오셨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 집에서요? 네. 복순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복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집 나왔어요. 복순은 깜짝 놀라 박정호를 보았습니다. 박정호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보다 큰 가방. 딸네 집에서요? 네. 명에 넘긴 집인데 사위가 팔겠대요. 재개발 들어온대요. 박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못 판다고 했더니 요양병원 알아보래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요양병원 동의서 받으려고요. 거기 가면 정신없으니까 동의서 받기 쉽대요.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똑같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가고 또 왔습니다. 마지막 버스도 갔습니다. 이제 새벽까지 버스가 없었습니다. 복순 씨, 박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시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복수는 박정호를 보았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고시원 사진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도 갈 곳 없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근처에 방 하나 더 있대요. 복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돈이 많이 없어요.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전세 보증에 묶여서. 저도요. 딸한테 다 넘겨줘서.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시원비는 낼 수 있어요. 몇 달은.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박정우가 돈을 냈습니다. 7,000원.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40만 원짜리 방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2층 끝방, 박정호는 3층 끝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냈습니다. 복수는 40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11만 원에서 마이너스 29만 원이 됐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짐을 풀고 복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치킨집, 노래방, 편의점,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복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받아. 요양원은 천천히 알아보자. 엄마, 제발 연락 좀 해. 경찰 부를 거야. 복수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살게. 보내고 나서 복수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호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방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내일 아침 같이 국밥 먹어요. 복수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네, 먹어요. 복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좁았지만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돈은 몇 달 못 갈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에서 40만 원 내고 26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씩 내면 6달. 병원비 내면 5달. 건강도 불안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엔 거기로 가야 할까? 하지만 오늘 밤 복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는 여자였네. 사별 후 20해. 처음으로 설렜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집 나와서 고시원에 살고 돈 떨어지면 요양원 갈 수도 있는 노후. 그럼에도 내일 아침 복수는 국밥집에 갈 것입니다. 박정호와 함께. 돈도 없고 건강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노후.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는 마음, 당신이라면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접어두시겠습니까?